소설 신인간혁명 1권 제1장 욱1 들어가는 글. 창밖에는 안개가 푸른 나무들을 부드럽게 감싸듯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하얀 베일 속으로 나는 은사 도다 조세희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소설 신인간혁명의 첫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금년 8월 6일 가루이자와 나가노 연수 도장에서의 일이었다. 가루이자와는 선생님이 서거하시기 8개월 전 은사의 생애와 정신을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소설 인간혁명의 지필을 결의했던 무량한 추억을 새긴 사제의 맹세가 있는 천지이다. 또 이날은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지 4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도다 선생님은 1957년 9월 8일 저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하시고 이후에 첫 번째로 그 사상을 전 세계로 넓혀갈 것을 청년 문화에게 기탁하셨다. 은사는 끊이지 않는 세계의 전화와 폭정에 눈물 흘리는 민중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이 지구상의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 그것은 선생님의 바람이자 결의이셨다. 사제는 불의이다. 불의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은사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세계를 누비면서 평화와 행복의 대하를 개척해왔다. 원류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장대한 강물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인간혁명의 속편으로 신인간혁명의 지필을 생각한 것은 선생님 사후의 광선유포를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은사의 진정한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은사의 정신을 미래 영원히 전하려면 후계자가 사제의 도를 써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내 자신의 일을 써야만 했다. 거기에 커다란 망설임도 있었다. 게다가 세계 광포, 즉 항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필할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가능하다면 속편의 지필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의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나의 마음까지는 그릴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실한 학회의 역사가 있다. 또 세이쿄 신문사에서도 속편을 연재해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나는 다시 스스로 펜을 잡기로 마음을 결정했다. 신인간혁명은 1960년 10월 2일 도다 조세이의 뒤를 이어 창가학회 제3대 회장이 된 야마모토 신이치의 미국, 캐나다, 브라질 3개국을 방문하는 평화여행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휴머니즘이라는 빛으로 세계를 감싸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는 창가 르네상스의 민중 개가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혼의 힘은 원자 폭탄보다 강하다. 그것이 마하트마 간디의 외침이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생명의 힘을 개척함으로써 전쟁의 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바꿔간다. 그것이 인간혁명이며 이 소설에 일관되는 하나의 수맥이 될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가명을 썼다. 또 복수의 인물을 한 인물로 그린 것도 있고 반대로 한 인물을 복수의 인물로 등장시킬 때도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과 모델로 한 실제 인물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소설상의 인간상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신인간혁명은 완결까지 30권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 지필은 제한된 생명의 시간과 장절한 투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지닌 이 세상의
사명을 완수해내야 진짜의 인생이다. 괴테와 위고 그리고 톨스토이도 80살이 넘어도 더욱더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신념의 펜을 계속 잡았다. 나는 65세이고 아직 젊다. 나도 신인간영명의 지피를 내 생의 사업이라고 정하고 후세를 위하여 금강의 사제의 길이라는 진실을,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세계 광선유포의 이상을 향해 돌진하는 존귀한 불자가 엮어가는 영광의 대드라마를 힘이 다할 때까지 써갈 결의이다. 정과 사, 선과 악, 승자와 패자 모두 엄하게 그려내면서 도다 선생님도 그러한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993년 11월 3일 이케다 다이사쿠 1권 1장 우길 평화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평화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평화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근본의 제일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1960년 10월 2일 야마모토 신이치 32세. 그는 지금 흉중에 평화에 대한 맹세의 불길을 태우면서 세계를 향해 떠나려 하고 있었다. 창가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후의 일이었다. 이날 도쿄에는 날씨가 좋아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네다의 도쿄국제공항은 아침부터 많은 동지가 몰려들어 오전 9시 반 무렵의 환송장에는 인파로 가득했다. 첫 해외 방문을 떠나는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다. 오전 10시 10분 환송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이치를 비롯한 일행 6명이 터미널 빌딩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멤버는 신이치 외에 부의사장 주조 기요시, 이사 이시카와 유키오, 교학부장 야마다이라 주에이, 청년부장 아키츠키 에이스케, 그리고 부인부장 기와라 가스였다. 일행은 탑승기 앞에 한 줄로 서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고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성과 박수가 활짝 개인 하늘에 울려 퍼졌다. 10시 40분 일행을 태운 일본 항공 800편은 굉음과 함께 이륙하여 호놀룰루를 향해 날아갔다. 일행이 탑승한 비행기는 취항한 지 얼마 안 된 대형 제트 여객기였다. 이해 8월 12일 일본 최초의 대형 여객기로서 DC-8 모델의 후지호가 취항, 하늘의 여행도 제트기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신이치가 태어나서 자란 그리운 고향 오모리의 바다가 보였다. 해면에는 태양빛을 머금은 무수한 물결이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의 출발을 축복하며 배웅하고 있는 듯했다. 신이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는 은사 도다 조세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도다가 서거하기 직전 총본산에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멕시코에 간 꿈을 꾸었다고 말하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도다는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구도하면서 가고 싶구나. 세계로. 광선유포의 여행에. 신이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한 무대는 세계야. 세계는 넘네. 신이치는 이불 속에서 내민 손을 말없이 꼭 쥐었다. 그러자 도다는 지그시 신이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신이치, 살아야 한다.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다. 도다의 눈은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말을 도다의 유언으로 가슴에 새겼다.
그는 돌아가신 은사를 대신해 제자인 자신이 세계 광포에 제일보를 새긴다고 생각하니 뜨거운 감회가 끓어오르는 것을 누를 수 없었다. 그가 최초의 해외 방문, 그 출발의 날을 10월 2일로 정한 것도 이 일이 도다의 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세계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한 도다의 마음을 아플 정도로 알 수 있었다. 세계대전의 종결로부터 15년, 인류 평화에 대한 염원도 헛되이 역사의 회전은 끝없는 동서냉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동서양 진영의 우두머리격인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또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식민지 독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인종, 민족 문제도 세계 도처에서 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핵의 위협과 내란의 전화에 전율하며 부당한 차별과 학대, 가난과 병고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여명을 염원해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로 나가는 거다 라는 도다의 말은 틀림없이 세계를 예리하게 간파한 불법 지도자의 절실한 구세의 외침이었다. 인생의 목적, 그것은 행복. 인생의 소망, 그것은 평화. 그 행복과 평화를 향해 역사는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그 확고한 궤도인 법칙을 추구하는 생명체이다. 과학도,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그 목적은 이 일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니칠은 대성이는 인류의 고뇌를 자신의 고로 하시어 입정왕국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셨다. 그야말로 행복과 평화의 궤도인 법칙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리고 법화경의 대백법이 일본국 및 일연부재에 광선유포된다는 것도 의심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세계의 광선유포를 예언하시고 그 실현을 후세의 제자들에게 기탁하셨다. 지금은 그때가 왔다.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지 32년. 광선유포를 생애의 사명으로 하여 그 대업의 문을 지금 자신의 손으로 열어간다고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니칠엔 불법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갖춘 일념 삼천의 당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쇠사슬을 끊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실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를 확립한 이 니칠엔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21세기의 미래를 비추고 세계의 행복의 대광을 바라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성인 불법이 바다를 건너 세계로 넓혀진 적은 없었다. 아니, 일본의 불교 자체가 세계에 널리 유포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좋다. 메이지 이후 일본인의 해외 이주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토 진종 등이 해외 포교에 나서 하와이나 미국 서해안, 브라질로 넓혀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1인 사이에 유포되었을 뿐 일본 불교, 민족 종교의 틀을 벗어난 적은 없었다. 또 불교 사상가인 스즈키 다이세치가 미국 등으로 건너가 불교 사상의 소개에 힘썼으나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선붐을 일으키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야마모토 신이치의 해외 방문은 고뇌하는 세계 민중에게 휴머니즘의 빛을 비추어 인류 소생의 역사를 창조하는 오늘날의 SGI 운동의 돌파구를 여는 일이었다. 불교사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다. 더욱이 이 해는 불가사의하게도 니칠엔 대성인이 입정안국론을 저술하시어 항구 평화를 향해 빛의 시위를 당기신 지 정확히 700년째 되는 해였다. 불가사의한 때의 일치라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의 방문지는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뉴욕, 워싱턴, 상파울루, 로스앤젤레스 등
3개국 9개 도시였다. 귀국은 10월 25일 예정이었다. 방문의 목적은 각지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회원의 격려, 지도였다. 또 총본산에 건립 기진할 대객전의 건축 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는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본부 총회 석상에서 은사의 7주기까지의 하나의 목표로서 발표한 것으로 세계 각지의 명자재를 모아 건설할 예정이었다. 또 광포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해외 사정을 시찰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였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도다 선생님을 모시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는 도다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메가더의 점령 정책으로 치안 유지법이 철폐되고 참된 신교의 자유가 찾아왔다. 그것으로 광선 유포의 때는 만들어졌다. 메가더는 제천선신이다. 범천재석이야. 미국의 그 은혜를 갚으러 가고 싶구나. 또한 도다는 미국의 역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학, 철학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통했다. 종종 링컨이나 워싱턴 또는 에머슨이나 프랭클린에 관한 인물론을 말해주었다. 그가 말하는 인물론은 참으로 생생했고 그러면서도 투철한 깊이가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인간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도다는 결국 해외의 땅을 밟지 못한 채 58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선생님의 분신으로 미국의 대지에 서는 거다. 새로운 역사를 이 손으로 단호히 열어가는 거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하네다를 출발하여 하와이를 향한 지 7시간. 제트기는 차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하와이 시간에 맞춘 시니치의 손목시계 바늘은 10월 1일 오후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본과는 19시간의 시차였다. 이윽고 제트기가 착륙태세로 들어갔다. 시니치는 창너머를 보았다. 밤하늘 저쪽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점점히 빛나고 있었다. 호놀룰루 시가지의 불빛이었다. 탑승기는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11시가 지나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언제나 여름의 섬, 하와이의 바깥 공기는 뜨거웠다. 양복에 모자 차림의 가을 복장을 한 일행의 이마에는 그 순간 땀이 배어 나왔다. 입국 수속장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수속을 기다리면서 시니치는 주조 기요시에게 물었다. 주조군, 영어는 정말 걱정 없는가? 출발하기 전에 영어에는 자신 있다고 주조가 말했기 때문이다. 네, 일상 회화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해군 학교에서 영어는 단단히 익혔으니까요. 그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일행은 입국 수속을 위해 30분 정도 기다리게 되었다. 차례가 가까워지자 주조 기요시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수속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속을 통역하겠습니다. 드디어 주조 차례가 되었다. 여권을 제시하자 담당관이 영어로 무언가 물었다. 주조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One more please.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담당관은 몇 번이고 같은 것을 물었지만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양손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여행사 직원인 듯한 사람이 통역해 주었다. 일행은 그렇게 가까스로 궁지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야, 하와이의 영어는 알아듣기 힘들군요. 주조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시니치는 본격적인 세계 광포를 전개하려면 유능한 통역을 육성하는 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더욱이 통관 수속에도 시간이 걸려 각자 짐을 찾아 도착 로비로 향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자정이 지나서였다. 공항에는 3년 전 5월에 미국으로 유학 온 남자부 마사키 나가야스가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마사키는 이번 여행에서 일행의 통역과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마사키 군이 기다리다 지쳤겠군. 신이치는 걱정스러운 듯 주조에게 말했다. 그럴 겁니다. 마사키 군은 하와이에서 동지들을 대결집하여 성대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도착 로비로 나가니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마사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로비 한 구석에 짐을 놓고 마사키를 기다렸다. 처음 보는 호놀룰루 공항의 광경이 일행의 눈에는 진기하기만 했다. 선명한 색깔의 레이를 손에 들고 환영하러 나온 무무 차림의 젊은 여성도 있었다. 빨간 알로하 셔츠를 입은 백발 초로의 남성도 있었다. 또 단정히 넥타이를 맨 일본인 남성 그룹도 있었다. 로비로 나온 승객들은 마중 나온 사람을 발견하자 한결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때로는 서로 포옹하면서 한 그룹 또 한 그룹 공항을 떠났다. 주조 기요시가 불안한 듯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마사키 군이 보이지 않네요. 이곳으로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상하군요. 로비로 나온 다른 승객들이 차례로 떠나자 인적이 드물어지고 있었다. 큰일이군요. 이런 데 남게 되다니. 여긴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언제나 다부진 기요하르 가스의 목소리도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다. 그때 로비 한 모퉁이에서 일행의 모습을 줄곧 보고 있던 알로하 셔츠 차림의 체구가 작은 청년이 다가왔다. 저 학회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시지요? 청년의 얼굴은 신이치가 본 기억이 있었다. 오, 수고 많습니다. 신이치가 대답하자 청년은 안심한 듯 스스럼 없는 웃음을 띄었다. 남자부 토니 하라다입니다. 알고 있네. 전에 한번 만났지. 네, 하와이로 오기 전에 학교 본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라다라는 이름을 밝힌 청년은 준비해온 레이를 신이치의 목에 걸고 악수를 했다. 예기치 못한 하라다의 마중에 전원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일행에게 레이를 걸어주고 하라다는 말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하라다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고맙네. 벌써 가려고? 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으니. 다른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이 오아후 섬이 아니라 하와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호놀룰루에 오신다는 걸 일본에서 온 편지를 통해 알고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랬군. 숙박할 곳은 있는가? 예, 숙모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일행의 딱한 사정을 알 리 없는 하라다는 자신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카이마나 호텔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또 만납시다. 하라다는 예 하고 명랑하게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일행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하라다가 사라지자 일행은 또다시 불안함을 느꼈다. 이윽고 공항 로비에 등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주인은 더욱더 한산해졌다. 마사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혈질인 이시카와 유키오가 성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선생님, 제가 마사키 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아키즈키 군, 난 밖을 보고 올 테니 자넨 건물 안을 둘러봐 주지 않겠나?
주조 기요시는 이렇게 말하고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함께 마사키를 찾으러 나섰다. 한참 후에 아키즈키가 돌아왔다. 구내에서 마사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조금 지나 주조도 돌아왔다. 선생님, 마사키 군은 없습니다. 대신 밖에 카이마나 호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도 늦었으니 그 차로 우선 호텔에 가는 게 어떨까요? 주조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와이키키 해안 변두리에 자리한 3층 건물로 검소한 호텔이었다. 일행이 호텔에 도착한 것은 이미 새벽 2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각자 자기 방에 짐을 풀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야마모토 신이치의 방으로 모였다. 기내의 저녁 식사 후 시간이 꽤 지나서인지 모두 허기지고 지친 얼굴이었다. 배가 무척 고픈데? 일행의 마음을 대변하듯 신이치가 말했다. 그러나 번화가에서 벗어난 호텔 주변에 가게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고 심야라서 그런지 룸서비스도 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일본에서 가져온 김을 꺼내 일행에게 나눠주었다. 모두 우울한 얼굴이었다. 처음 나온 외국에서 마중 나온 사람도 없이 김을 입에 넣으며 공복을 달래는 초라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신이치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함께 김을 먹었던 일이 장래 최고의 추억이 될 거네. 이게 인생의 역사에 남는 장대한 드라마가 개막되는 하룻밤이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은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도 신이치가 말하는 즐거움을 실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유유히 미소를 짓는 그를 대하고 있으니 불안이 가신 듯 했다. 창밖은 동트기 전의 깊은 어둠으로 감싸여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카이마나 호텔에 도착했을 무렵 마사키 나가야스는 호놀룰루의 1인이 경영하는 여관에 있었다. 그는 나흘 전에 거주지인 수도 워싱턴에서 호놀룰루로 달려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격려하고 있었다. 당초에 마사키는 신이치 일행의 호놀룰루 도착은 분명히 10월 1일 오후 10시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세이쿄 신문에 발표된 야마모토 회장의 해외 방문 스케줄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다. 신이치가 도착하는 10월 1일, 마사키는 일본에서 여자부원으로 활동하다가 하와이 연락 중심자가 된 나카타 유미코와 또 한 남자부원과 함께 아침부터 20세대 정도 되는 섬 안의 회원집을 돌며 그날 밤에 회장이 도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다녔다. 저녁 무렵 나카타를 아파트에 배웅했을 때 그녀의 방에 한 통의 항공우편이 도착해 있었다. 학회 본부 해외 담당이 보낸 것이었다.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스케줄 변경이 있으니 급히 연락드립니다. 호놀룰루 도착은 10월 1일 22시로 예정되었습니다만 10월 2일 오전 7시 5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행기는 JAL 800편으로 변동 없습니다. 모두에게도 이 사항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은 아연했다. 곧바로 나가타의 아파트를 뛰쳐나와 차를 달려 멤버의 집을 다시 한번 한 집 한 집 방문했다. 도착 시간의 변경과 함께 내일 아침 6시에 공항에 집합해달라는 내용을 전했다. 전 회원의 집을 다 돈 것은 오후 10시 무렵이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청년들은 호놀룰루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탄타라스 언덕에 차를 세웠다. 언덕 위에 서자 눈 아래로 시가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 오른편에는 공항이 있었다. 내일 아침엔 저 공항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구나. 마사키의 목소리는 흥분한 탓인지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하와이에 와주시다니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내일은 하와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겠군요.
나가타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다. 드디어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와 이 하와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온종일 동지들의 집을 쫓아다녔던 피곤함도 날아갔다. 땀이 밴 뺨에 부는 상쾌한 밤바람이 기분 좋았다. 그러나 그 무렵 신이치가 탄 제트기는 막 호놀룰루에 도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사키 나가야스는 여관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창제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드디어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다. 선생님의 세계 광포 제1보가 이 하와이 땅에 새겨지게 된다. 어떻게든 이 해외 지도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마사키의 창제 소리에 힘이 더해졌다. 창제하면서 3년 전 5월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와 겪은 고투의 세월이 하나하나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일본을 떠나 염원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5일째에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받았다. 슬펐으나 그로부터 4일째 아침에 신이치가 보낸 격려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읽었다. 마사키 군, 슬프겠지요. 괴롭겠지요. 그러나 사명에 살아가는 자네답게 어떠한 슬픔이나 고난도 타고 넘어 용감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기원합니다. 마사키는 눈물에 젖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애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솟음치는 결의의 감루였다. 그는 괴로움의 천지에서 결연히 일어서 용감하게 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볼링장에 허드렛 일이나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힘썼다. 또한 그 1년 후에 이번에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서거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이국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마사키에게 있어 도다의 서거는 마음의 기둥을 잃는 일이었다. 그 깊은 슬픔의 밑바닥에서 그를 분기시킨 것 또한 신이치가 보내온 격려의 편지였다. 진짜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신이치의 열렬한 호소에 그는 지금이야말로 제자가 일어서 싸움을 개시할 때임을 자각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60년 5월 3일의 일이었다. 마사키를 비롯한 미국의 동지는 그 소식에 어쩔 줄 모르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곧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로부터 항공 우편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회장 일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그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할 수 없겠냐는 신이치의 전언이 있었다. 편지의 문면으로 보아 신이치가 귀국 여비까지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마사키는 기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다. 9월 초 마사키 나가야스는 용약 환희하며 그리운 일본 땅을 밟았다. 자신을 언제나 격려해주는 야마모토 회장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몹시 뛰었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공항에서 곧장 학회 본부로 달려갔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본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원기왕성하게 인사했다. 오, 잘 왔네. 그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신이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신이치는 눈시울을 붉히는 마사키에게 말했다. 미국에 가서 몸이 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는가? 마사키가 입고 있는 양복은 헐렁할 정도로 컸다. 그것이 그의 작은 체격을 한층 더 작아 보이게 했다. 마사키는 손등을 덮은 자신의 양복 소매의 끝을 보면서 수줍게 말했다. 실은
이 양복은 미국에 사는 매형에게 빌린 거라 좀 크네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사키에게는 새 양복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런가? 생활이 힘들겠군. 그런데 어머니 선물이라도 사왔는가? 네, 정장 한 벌을 사왔습니다. 자네 입을 옷도 없는데 어머니 옷을 사왔단 말이지. 기특하군. 그럼 자, 자네 양복은 내가 사주지. 신치는 새 양복을 선물했다. 그 양복은 그의 몸에 꼭 맞고 색깔도 잘 어울렸다. 마사키의 감격은 더욱 컸다. 기쁨 속에서 첫 해외 지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학교 본부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해외부 직원, 부토 야스이 등에게 알고 있는 현지의 실정을 말하고 스케줄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또 미국에 주재하는 회원 대부분이 부인부이므로 부인부 간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진언했던 것이다. 마사키는 약 10일 동안 일본에 체제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일행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시니치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사키 나가야스는 하와이 멤버에게 도착 시간의 변경을 전한 후 여관으로 돌아와 아침 5시 전에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동틀 무렵이 되자 하나둘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각자 손에 레일을 들고 가슴에는 학이 새겨진 둥근 학회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집합 시간인 6시가 되자 멤버는 20명이 넘었다. 대부분의 멤버가 서로 첫대면하고 있었다. 모두 하와이에도 이처럼 많은 광포의 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화의 테두리를 넓히고 있었다. 그 중에는 기념 촬영을 하는 멤버도 있었다. 오전 7시가 지났다. 그러나 각 항공회사의 카운터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으며 담당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마사키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팬 아메리칸 항공의 카운터에 담당자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마사키는 영어로 7시 55분 도착 예정인 JAL 800편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런 시간에 도착할 비행기는 없지만 JAL 800편이라면 이미 어젯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마사키는 깜짝 놀랐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가타 유미코에게 어제 온 항공 우편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2일 아침 7시 55분 도착이라고 써 있었다. 어째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도착했다면 아무튼 호텔에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사키는 회장 일행의 숙소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번호부를 펼쳐 주요한 호텔에 빠짐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느 호텔에서도 그런 손님은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때 하와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일본인 2세 히로토 히라다가 말했다. 설마 회장님이 거기에는 묵지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카이마나 호텔이라는 일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도 물어보시죠. 히라다가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자 회장 일행이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원이 몇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카이마나 호텔로 향했다. 마사키는 어떤 마음으로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뎠는지 생각하니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살아있다는 기분조차 들지 않았다. 수평선이 펼쳐진 아침 안개 속에 에메랄드색 바다가 빛나고 은파가 하얀 모래사장에 조용히 다가와서는 밀려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 일찍 혼자 밖으로 나왔다. 호텔 뒤로 바로 바다였고 그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가 있었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무렵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두 시간 누워있을 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시차 탓만은 아니었다. 마중 나와야 할 마사키 나가야스가 오지 않았기에 마사키의 안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신이치는 일어나 근행 창제를 하고 마사키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또 하와이 땅의 광포를 염원하며 제목을 대지에 깊게 스며들게 하려는 심정으로 진지한 기원을 올렸다. 그리고 해변을 산책하려고 문을 나섰다. 끊이지 않고 조용히 밀려드는 흰 파도는 시적이었다. 뒤돌아보니 등 뒤로 야자숲이 펼쳐지고 그 건너편에는 아침 햇빛을 받아 정상이 금색으로 물든 다이아몬드 헤드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신이치는 6년 전인 1954년 여름 은사 도다 조세이와 함께 도다의 고향인 아스타 해변에 서 있던 때를 생각했다. 동해에 잠기는 새빨간 석양을 바라보며 도다는 말했다. 신이치, 나는 일본 광선 유포의 반석 같은 기초를 만들겠다. 자네는 세계 광선 유포의 길을 여는 거네. 구상만큼은 내가 해놓겠다. 자네가 그걸 모두 실현해주게. 그는 이 말을 생명에 새겼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세계 광선 유포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항상 모색해왔다. 홍교란 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니칠엔 불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올바르게 불법을 전하고 학회를 이해시키려면 그 사상과 운동을 정리하여 소개할 서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해외를 겨냥한 영어판 소개 서적을 발간하기로 했다. 세이쿄 신문의 편집장이며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간다 조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당초에는 절복 교전을 발췌 번역하여 게재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문화, 관습은 물론이고 사고방식이 다른 해외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를 새롭게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회를 소개한 원고가 완성되자 7월 중순에 회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멤버를 모아 번역자 선발 시험을 실시했다. 백발의 노인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31명이 시험을 치루어 8명이 선발되었지만 모두 능숙한 번역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했다. 7월 하순부터 번역이 시작되었다. 멤버가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불법 용어의 번역이었다. 구원 원초, 일념 삼천, 쉽게 호구 등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을 불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멤버는 여름 휴가도 없이 머리를 쥐어짜며 번역 작업에 필사적으로 몰두했다. 이렇게 하여 학회 속에서 더 소카카키의 인쇄가 완성된 것은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해외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또 그는 7월 중순에는 학회본부에 해외부를 발족시켰다. 해외부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 주재 멤버와 연계를 갖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서로 세계 각지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광포의 여명이 도래하기를 바라며 수면 밑에서 하나하나 손을 써왔던 것이다. 신이치는 지금 조용한 와이키키 해변을 홀로 거닐며 그 세계 광포의 제1보를 내딛게 된 감회를 새롭게 다졌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곧 우려의 마음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마사키 나가야스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건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뭔가 일신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사키 군뿐만 아니라 여자부인 나가타 씨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건 왜일까? 신이치의 우려는 깊어갔다. 만약 마사키가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내나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도 생각해야 했다. 거기서 그는 방으로 돌아와 동행 간부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전 8시 반 무렵부터 호텔 테라스에서 모두 아침 식사를 했다. 커피와 토스트, 계란 등의 간단한 요리였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식사는 장쾌했다. 그때 어수선한 발소리가 울렸다. 30명 정도가 테라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선생님! 선두에서 외치는 것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그 옆에는 나가타 유미코도 있었다. 오, 마사키군! 마사키는 시니치의 테이블 옆에 서자 어깨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 어젠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네. 시니치가 말하자 동행 멤버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마사키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본부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기에 이걸 봐주십시오. 마사키는 긴장한 얼굴로 본부 해외부가 보낸 도착 시간 변경을 알리는 항공 우편을 시니치에게 보여주었다. 시니치는 그 편지를 읽자 유쾌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 어디로 가버렸나 했네. 그래도 이 편지를 갖고 있어 다행이야.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어제는 모두 화를 냈으니까. 시니치는 동행 멤버에게 편지를 돌렸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원인 규명을 해두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해외부의 실수일까요? 화가 난 말투로 주조 기요시가 말했다. 분명 시차를 잊고 있었을 거야.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일은 그다지 없었으니까. 동행 멤버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시니치의 이 말로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주조가 하는 말도 잘 알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간신히 하와이 동지와 만나 이미 문제가 일단락된 지금 잘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기보다는 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시니치는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다. 또 마사키가 무사한 것이 그로서는 가장 기뻤다. 실은 이 문제는 여행사의 단순한 타이프 오타의 그 원인이 있었다. 출발하기 수일 전에 최종 확인을 위해 여행사가 만든 비행기 편과 호텔명을 기록한 일정표가 도착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해외부가 당황하여 도착 시간의 변경을 알리는 항공 우편을 발송해버렸던 것이다. 시니치는 테라스 모퉁이에 모여있는 하와이 멤버를 손짓으로 불렀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장 시니치와 처음으로 대면한 탓인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시니치가 말을 건네자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와주셨군요. 거기다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마사키 군도 나가타 씨도 애를 썼군요. 마사키의 얼굴에도 그제서야 미소가 감돌았다. 멤버는 시니치 앞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레이를 차례차례 그의 목에 걸었다. 그의 얼굴은 레이에 파묻혔다. 나한테만 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어주세요. 동행 간부의 목에도 몇 개의 레이가 걸렸다. 시니치는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가지고 온 김을 멤버에게 나눠주었다. 변변치 않지만 함께 듭시다. 이건 내가 태어나 자란 도쿄 오모리에서 채취한 김입니다. 거의 모두가 일본계 미국인이었기에 그리운 듯 일본의 맛을 음미했다. 그것은 멤버가 시니치와 만나 처음으로 맛본 창가 가족의 따스함이기도 했다. 시니치의 식사가 중단된 채 기쁨을 나누는 대화의 꽃이 피었다. 벗의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동행 간부에게 방에서 작은 수주보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다. 벗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신이치가 쓴 환희라는 문자가 보라색 바탕에 하얗게 물들여져 있었다. 수주보를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맞이해주는 동지를 신이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다. 모두 만면에 희색을 띠며 포즈를 취했다. 그때 어젯밤 공항에서 만난 토니 하라다가 왔다. 신이치는 하라다에게 제3대 회장 취임의 기념 메달을 증정했다. 오늘 오후에 자다메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멤버들을 상냥하게 전송했다. 호텔을 뒤로 하는 벗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좌담회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렌트카로 오아후 섬을 견학하기로 했다. 다 함께 이 새로운 천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호텔을 떠나기 전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안내를 맡은 하와이의 벗에게 물었다. 좌담회에는 어떤 복장으로 가면 좋을까요? 현지의 벗들과 위화감 없이 융화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배려였다. 글쎄요, 여기서는 여성은 무무를 입고 남성은 알로하 셔츠를 입으니까 양복은 입지 마시고 셔츠만 입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셔츠의 색은? 알로하 셔츠의 색이 화려하니 밝은 파란색이 좋지 않을까요? 파란색인가요? 파란 셔츠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럼 흰 셔츠로 하지. 여러분도 간편한 복장으로 갑시다. 기요하라 가스 씨는 무무가 좋겠군. 무무요? 기요하라 가스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안내를 맡은 멤버에게 물었다. 무무란 대체 어떤 옷이죠? 아까 여기에 온 여성들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 원피스 같은 옷? 그거 잠옷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딜 가든 하와이에서는 거의 무무를 입고 갑니다. 어머, 그래요? 난 아까 오늘은 역사적인 좌담회이니 설마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겠지요?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오세요 라고 말할까 했는데? 신이치는 웃으면서 기요하라에게 말했다. 기요하라 씨, 여긴 일본이 아닙니다. 하와이에는 하와이 풍속이나 관습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해야 해요. 일본과는 기후도 문화도 다른데 일본과 똑같은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학회에서 듣는다면 모두 신심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마치 전시 중의 국방 부인회처럼. 그런 일은 어서에도 써있지 않고 불법의 본의가 아니니 각자의 양식에 맡겨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가면 됩니다. 하물며 오늘과 같은 좌담회에서는 모두의 고뇌나 의문을 잘 듣고 납득되도록 적확하게 지도하여 격려해가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모두 간편한 복장으로 오게 하고 이쪽도 거기에 맞춰가야만 합니다. 기화라는 자신의 얕은 생각을 부끄러워했다. 그렇군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전 무무 같은 건 가져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 차림으로 좋아요. 웃음이 번졌다. 그러자 주조 기요시가 말했다. 풍속과 간습의 차이는 역시 큰 문제군요. 선생님, 근행할 때 정좌하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괴로울 거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 집은 대개 나무바닥이니.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겠지요. 야마모토 신이치가 즉각 대답했다. 아니, 당연히 의자에 앉아 근행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할 거네. 정좌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니. 그래서는 근행을 해도 환희는 솟아오르지 않지.
그러므로 불법에는 수방빈이라는 견해가 있네. 어본존 신앙이라는 대성인 불법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화의 등은 각지의 풍속이나 관습, 시대의 풍습에 따라도 좋네. 그렇군요.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좀 더 유연하게 사물을 생각해야 되겠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일본에서 해왔던 것을 절대시하여 간부가 전 세계에도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네. 그래서는 일본의 민족 사상을 세계인들에게 억지로 입히는 꼴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심의 자세라고 한다면 불법은 극히 편협된 거로 된다네. 그러면 불법이라기보다 일본교가 되고 마네. 대성인의 불법은 일본인에게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종교이니까. 시니치는 도다 조세이에게 세계 광선 유포를 사명으로 기탁받은 날부터 언젠가는 해외에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여 그 하나하나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해왔다. 풍속이나 관습의 차이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충분히 검토된 문제였다. 그의 흉중에는 이미 장대하고도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한 세계 광포의 미래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창 밖에는 야자나무 가로수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